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단원 원자의 세계, 원자의 구조를 함께 배워볼게요. 먼저 2단원에서는 핵심이 바로 원자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원자에 관한 역사부터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먼저 지금 우리가 아는 원자가 되기까지, 원자를 발견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는 전자의 발견입니다. 전자의 발견으로 가장 유명한 실험은 톰슨의 응급선 실험이에요. 응급선이란 진 공간 안에서 전극을 연결하여 높은 전압을 걸어주면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빛의 흐름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흐름을 응극선이라고 해요.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극에서 고전압으로 플러스 극을 이렇게 연결하면은 빛의 흐름이 나오게 되는데 이 선을 응급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1897년 톰슨이라는 과학자가 음극선에 대한 몇 가지 실험 결과를 통해 음극선이 질량을 가지며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의 흐름을 알아내었어요. 마이너스 극으로 사용한 금속의 종류와 반전관에 들어있는 기체의 종류와 관계없이 음극선이 같은 특성을 보이므로 음극선의 구성 입자가 모든 물질의 공통적인 입자라고 생각하였고 이를 전자라고 하였다는 거예요. 음극선에 관한 실험을 좀 더 보면서 이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톰슨이 진행한 실험은 음극선의 성질을 알 수 있는 거였는데 첫 번째로는 음극선의 진로에 장애물을 설치하면 그림자가 생긴다는 거였어요. 이 그림과 동일하지만은 달라진 점은 장애물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동일하게 고전압을 걸어주면은 이렇게 그림자가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림자가 비춰진다는 뜻은요, 바로 음극선이 직진한다는 거예요. 음극선은 직진성을 가진 물질이고요. 그리고 이 진로에 바람개비를 두면은 바람개비가 회전을 한대요. 바람개비가 회전할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바람개비가 바람이 불어서 회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질량을 가진 물체가 바람개비를 툭툭 치게 되면 바람개비는 돌아가기 시작하잖아요. 바로 진 공간이기 때문에 공기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극선이 질량을 가진 입자의 흐름이 있구나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전기장에서 음극선의 진로가 플러스 극으로 휘게 돼요. 즉 마이너스 극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따라서 톰슨이 내린 결론은 바로 이거였어요. 이 음극선이라는 진공관 안에 들어있는 금속의 종류와 아니면 반전관 안에 들어있는 기체의 종류와 관계없이 이러한 음극선의 성질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결국 어떤 물체, 모든 물질은 결국 음극선처럼 공통적인 입자를 가지고 있을 거고 그 공통적인 입자는 이렇게 직진성을 띠고 있고 질량을 가지고 있고 마이너스 전하를 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린 그거를 바로 전자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리고 전자는 직진하고요. 질량을 갖고요. 마이너스 전하를 갖는 입자의 우리 원자는 어떤 모양으로 나타냈냐면요. 바로 푸딩 모양으로 나타냈어요. 이렇게 구 모형에 마이너스 전자와 그리고 플러스가 전하가 이렇게 고르게 박혀있는 모형을 푸딩 모형이라고 해요. 톰슨은 음극선 실험을 통해 원자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인 전자를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플러스 전하가 고르게 분포된 공속에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자가 박혀있는 원자 모형을 제안하였다. 이 모형은 이제 원자 모형의 변천사로 볼 수 있는데 다음에는 이제 러더퍼드라는 과학자가 원자 핵을 발견하여 이 원자 모형이 이렇게 바뀌게 돼요.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1911년 러더퍼드는 금박에 플러스 전하를 띤 알파 입자를 충돌시키는 실험을 한 결과 대부분의 알파 입자는 금박을 그대로 통과하지만 극히의 일부의 알파 입자가 크게 휘어지거나 튕겨나오는 현상을 관찰하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원자의 대부분이 빈 공간이며 원자의 중심에 원자 질량이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크기가 매우 작고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원자핵이라 하였다. 이 알파 입자 산란 시험 같은 경우에는 러더퍼드가 어떤 금박에 어떤 실험을 진행한 거냐면요.
금막에 플러스 전하를 띤 알파 입자를 충돌을 시킨 건데요. 그러니까 이 알파 입자라는 게 대부분 금박을 통과를 했대요. 그리고 실험 예측 결과도 다 통과를 할 줄 알았지만 정말 일부의 알파 입자가 튕겨나오는 현상을 발견한 거예요. 아, 그런데 이 알파 입자를 그럼 튕겨낸 것이 바로 무엇일까를 추측하다 보니까 원자 핵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원자 핵은요, 원자 질량을 대부분 차지하지만 매우 크기가 작고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라는 거예요. 러더퍼는 결국 원자 핵을 찾아냈고, 그리고 전자가 이 원자 핵 주위를 돌고 있다라는 원자 모형을 제안하게 돼요.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예요. 이제 원자에 대해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자면은, 원자의 중심에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 핵이 있다고 했어요. 러더퍼즈의 발견이었죠? 톰슨의 발견, 원자 핵 주위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가 위치한다는 거였잖아요. 원자 핵은 그리고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양성자와 중성자와 전자의 성질을 간단하게 나타낸 건데, 일단 공통적인 건 질량이 매우 작아요. 특히 전자는 아예 무시할 정도로 작아요. 그래서 전자의 질량이 존재하지만 거의 전자의 질량은 우리는 거의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전하량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전하를 양성자는 띠고 있고요. 중성자는 전하량 띠지 않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량을 띠게 돼요. 그래서 상대적인 전하량으로 플러스 1, 0, 마이너스 1로 나타내요. 원자 모형을 보면은 전자 궤도를 따라서 전자가 원자의 주위를 돌고 있는 모형이에요. 이거는 보어의 모형인데 보어의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간 과정에서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이 원자의 주위를 전자가 일정한 궤도, 원의 궤도를 돌고 있는 모형을 나타내요. 그리고 이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나눠져 있고요. 이 원자 핵은 원자 핵 주위를 전자는 돌게 됩니다. 양성자는요, 중성자와 함께 원자 핵을 구성하는 입자로 원소에 따라 그 수가 달라요. 같은 원소의 원자는 양성자 수가 같아요. 그리고 원자를 구성하는 양성자 수가 그 원소의 원자 번호예요. 양성자 수가 결국에는 원자 번호라는 거예요. 중성자는 양성자와 질량이 거의 같아요. 전하를 띠지 않는 입자로 양성자와 함께 원자 핵을 구성해요. 같은 원소의 원자라도 중성자 수는 다를 수 있어요. 뒷부분에 나오는 동위원소에 관한 설명인데 나중에 더 디테일하게 봐볼게요. 전자는 양성자와 전하량의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인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로 양성자의 질량의 1836분의 1배 정도래요. 거의 무시한다는 정도겠죠? 양성자와 전자는 전하량의 크기가 같아요. 그리고 전하의 부호가 서로 반대이고 원자에서 양성자와 전자수는 같으므로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래요. 그니까 중요한 핵심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원자 핵을 구성하는 양성자가 7개 존재하면은 전자도 마찬가지로 7개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원자가 중성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양성자 수가 결국에는 그 원소의 원자 번호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양성자 수는 전자 수와도 동일하다고 했죠. 즉, 이 말은 양성자 수와 전자 수와 원자 번호는 동일한 값을 갖는다. 원자 내에서는 동일한 값을 가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원자 번호가 무엇이냐 다시 한번 봐볼게요. 양성자 수, 전자 수라고 했어요. 원자 핵속 양성자 수의 달라짐으로 양성자 수로 정해요. 전자수로도 정하고요. 원소 기호의 왼쪽 아래로 표시해요. 그러니까 아래 예시를 보자면 이거는 탄소예요. 탄소고 탄소의 원소 기호는 6번이에요. 즉 원자 번호가 6번, 양성자 수가 6번, 전자 수가 6개라는 건데요. 이렇게 왼쪽 아래에 6을 표시해 주시고요. 질량수는 원자핵을 구성하는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합한 거예요. 그래서 왼쪽 위에 나타나게 되는데 탄소의 양성자 수가 6개, 그리고 주성자 수가 6개라고 했을 때 질량수는 12가 나오니까 탄소라는 기호 옆에 6과 12를 표시하게 돼요. 동위원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앞부분에 나왔었는데 동위원소는 양성자 수가 같아 원자 번호는 같으나 중성자 수와 달라 질량수가 다른 원소를 말해요. 질량수가 클수록 당연히 더 무겁다는 거예요. 양성자 수가 같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같으나 질량이 다르므로 물리적 성질이 달라요.
이 동위원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무래도 1단원에서 잠깐 보고 넘어갔었는데, 예를 들어서 탄소의 동위원소는 질량수가 12인 탄소도 있었고요. 질량수가 13인 탄소도 있었어요. 여기는 예시로 수소를 들었는데, 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소가 질량수가 1일 수도 있고, 중수소, 삼중수소일 수도 있어요. 질량수가 2, 3, 1 다양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 질량수를 결정하는 거는 바로 중성자수예요. 나머지는 다 동일하신 게 보이시죠? 근데 중성자수만 0, 1, 2로 질량을 결정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이거는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같다는 조건 내에 같은 원자라는 거를 가정했을 때 성립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구하는 게 바로 평균 원자량입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동위원소의 존재 비율을 고려하여 평균값으로 나타낸 원자량입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동위원소의 합으로 계산을 하는데, 이거는 예시를 보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탄소의 평균 원자량, 그러니까 질량수가 12짜리인 탄소가 98% 정도 있고 질량수가 13인 탄소가 1% 정도 있대요. 그랬을 때 12짜리가 100분의 98 정도 있고 13짜리가 100분의 1 정도 있다 했을 때 나오는 평균 원자량은 이 정도다라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오비탈에 대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할게요.